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SOM, 시험 문제 각 장별 키워드 같은 것들을 제가 이제 웹에다 올려놨는데, 몇몇 학생들이 그래도 영상으로 이렇게 듣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냐, 뭐 이렇게 하면서 요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키워드라서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유형은 서술 및 역수령 문제 같은 거 한 10문제 정도 좀 제가 내려고 좀 준비 중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10문제 내외로 이제 나올 것 같고, OX 퀴즈는 뭐 한 20문제 정도 제가 이제 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장의 서비스 이코노미에 대한 것들을 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장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가져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전 세계의 각국별 이제 이 경제의 이 산업별 비중을 보았더니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통계 시간 수업 시간에 봤더니 이제 통계표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서 1차 산업, 뭐 2차 산업, 뭐 3차 산업 이렇게 놓고 여기는 이제 뭐 미국 쭉 해서 뭐 중국, 인도, 뭐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쭉 해서 뭐 국가별로 나오고 이 비중에 이제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이 산업별 비중이나 이런 통계표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 외에도 또 뭐 어떻게 돼요? 저기 다양한 이 서비스 산업이 이제 확충되고 있는 현장을 그 산업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죠. 제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기 문제를 낸다면 이런 문제 낸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누차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도. 그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제가 누차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두 가지 측면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미안합니다. 그 G7 국가라든지 OECD의 주요 이제 산업화되어져 있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은 바로 뭐냐면 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봤더니 인도, 뭐 방글라데시, 뭐 저기 그 아프리카에 있는 일부 나라, 뭐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나 저기 아직까지 산업화가 덜 되어져 있는 음, 그러한 뭐 브라질이니 뭐 이런 멕시코 뭐 이런 형태의 전체적인 이러한 산업의 구조를 봤더니 전 세계 거의 주요 국가들이 다 어떻게 돼요? 3차 서비스 산업으로의 비중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즉 가끔 얘기하면 모르의 전환이에요.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을 이제 나타나는 전형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죠? 어. 이런 걸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주요한 서비스 산업으로의 변화와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서비스 산업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시오. 뭐 서비스 경제의 전환 특징을 비교 설명하시오. 이건 내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죠? 주요 선진국들이 나타나는 서비스 산업의 주요 비중은 주로 어떤 거예요? IT를 기반으로 한 전형적인 그러한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나는 거죠. 즉 IT와 플랫폼, 그 다음에 기기 반영 서비스 산업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제 가속화되는 반면에, 뭐 인도라든지 예를 들면 뭐 방글라데시와 같은 이런 이제 저기 남미에 있는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들의 전형적인 특성은 바로 뭐냐면 서비스 산업의 전환이 나타나는 건 맞는데 그 국가에서 나타나는 서비스 산업의 전환이라는 것이 주로 어때요? 노동집약적 서비스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이 나타나는데 국가의 산업화적인 이 진화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어떤 이 유형이 서비스 산업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유형으로 이제 진화되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 서비스 산업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산업은 수없이 많은 이 산업에 이 노동력을 흡수해 가면서 많이 모든 나라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산업들이 일정한 그 산업의 변화의 패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노동집약적 서비스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IT하고
혁신형 서비스로 전환되는 그러한 경제의 변화 과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되냐? 이러한 선진국과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전환 특성을 알 필요가 있다. 이제 그 일장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제가 누차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일장에서 이제 서비스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이 있죠. 고객 참여하는 거, 그다음에 동시 소멸, 이질, 무형성 등등등등 이 서비스가 갖고 있는 본연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서비스 주도 논리예요. 이 서비스 주도 논리는 어떻게 된다? 서비스 산업에서 나타나는 바꿔 얘기하면 물건을 판매하는 제조 입장에서도 어떻게 돼요? 서비스 주도 논리 입장에서 본다면 고객이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바꿔 얘기하면 고객에 의해서 선택되고 고객에 의해서 이것이 사용되고 하기 때문에 제조업조차도 사실은 물건을 판매하는 본질적인 제품 부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무형적 서비스가 결합되어져 있는 형태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 주도 논리에서도 포함시킬 수 있다. 뭐 서비스 주도 논리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서비스 주도 논리에 대한 특징을 설명한 것들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무슨 뭐 제가 여러분 서비스 주도 논리에 대한 것들을 뭐 여러 가지 명제 같은 것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라고 하지 않겠죠. 이것들은 이제 주도 논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냐 이런 것들은 이제 물어보는 형태. 그다음에 여러분들 서비스 패키지의 구성 요소. 이 서비스 패키지의 구성 요소 뭐예요? 이거는 뭐 저기 우리 교재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명시, 묵시, 정보, 그다음에 뭐 보조용품, 뭐 지원 설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것들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된다. 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서비스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 이제 일장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 슈메너가 제시했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이 네 가지. 이거는 뭐 별표 10개를 해도 저기 이거는 지나침이 없어요. 입장에서 계속 나오죠, 이게. 그래서 Y축을 노동집약 뭐야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어떻게 돼요? 고객과의 수준을 갖고 낮다 높다 이게 그런 형태로 구분한 거고 Y축은 노동집약도를 낮다 높다 이게 이런 형태로 구분한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노동의 집약도가 낮다 노동의 집약도가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서비스숍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전문 서비스 그 다음에 서비스 공장 그 다음에 매스 서비스 이 서비스의 이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요거 잘 이해해야 된다. 그죠? 요거는 이미 중요하다라고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전략적 서비스 비전 안에 들어갈 구성 요소 같은 것들. 전략적 서비스 비전은 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야.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한 전략적인 그러한 서비스 비전에 들어가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형태로 좀 잘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전략적 서비스 비전에 대한 것들도 이거는 저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서비스 전략이니까 이게 그래서 전략적 서비스 비전에 대한 이해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 어떻게 전달되는 거야? 우리의 운영 전략은 어떤 형태로 전략을 제공하려고 그래? 우리가 본질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개념이 뭐야? 그 다음에 목표 세분 시장이 어떻게 돼? 이런 형태로 전략적 서비스 비전에서 특이한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있죠. 그거를 한 장으로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략적 서비스 비전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전달 시스템, 운영 전략, 서비스 개념, 그 다음에 목표 세분 시장 이 네 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머리에 숙지한다. 그 다음에 경쟁적 서비스 전략에서 원가 주도, 차별화 집중화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똑같은 거죠, 이렇게. 넓은 시장에서 어떻게 돼? 이게 원가 코스트 리더십, 디퍼런시에이트, 원가 요게 초기 시장이죠. 넓은 시장. 얘는 후기의 좁은 시장. 요 안에 들어오는 게 미투, 그죠? 이게 어떻게 돼요? 원가를 기반으로 한 어떤 거예요? 이게 집중화 전략. 코스트를 베이스로 한 집중화 전략. 여기는 차별화를 집중으로 한 집중화 전략. 이렇게. 그래서 이 원가 서비스 산업에서 원가 주도 전략은 어떤 형태로 주로 이제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 쫙 해서 주로 이제 어떤 거예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여기 나오는 34페이지, 40페이지 나와 있던 거를 보면 어때요?
원가 주도 전략에서는 저가격 고객 같은 것들을 주로 타겟팅을 한다. 이게.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를 표준화시키는 거. 고객 서비스를 표준화시킨다는 얘기는 표준화시킨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정형화된 것만 제공하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돼요? 고객화 요소기 때문에 뭐가 유발되는 겁니까? 코스트, 비용이 유발되죠. 그 비용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차단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원가주도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고객 서비스예요. 이제 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한다? 표준화시킨다. 이게. 그 다음에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뭐 개인적 요소를 줄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원가주도 전략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원가주도 전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전략적 방향성이 34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뭐가 나와 있어요. 각 전략별 어떻게 할 거야가 나와 있죠. 그죠? 그것들을 잘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원가주도 전략을 실행하는 기업에 있어서 주로 활용하는 운영 전략의 예를 세 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쓰면 되겠죠. 네? 각 전략별 운영 특성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경쟁 전략에 대한 전개 이해하는 거, 이거 어떻게 되죠? 경쟁 전략을 전개할 때, 이거 퍼넬이라고 해서 이제 깔때기 구조, 그죠? 깔때기 구조. 그래서 산업, 기업, 그 다음에 여기는 상품하고 서비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체화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업의 구조적인 특징을 분석하는 도구가 바로 뭐예요? 경쟁 세력 모델, 파이포스 모델. 이게 그 다음에 기업 차원에서 주로 쓰는 이 전략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나왔던 원가 차별화 집중화 본원적 전략이라는 거죠. 상품 서비스에서 이제 어떤 거 나오는 거예요? 이게 STP 더하기 어떻게 돼요? PLC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여기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크게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34페이지에서 40페이지에 해당되는 것들만 주로 보면 됩니다. 이게 그 뒤에 이제 경쟁 전략이 이제 전개하는 것들은 이제 제가 했던 것들이고 그래서 뭐 그런 형태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만 좀 정리를 하면 충분히 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니까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요거 이제 앞에서 이제 전략에 이제 적용되는 요 과정을 이제 제가 여기다 제공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의 41페이지에 이제 최소 요건. 예, 이게 41페이지에 있는 최소 요건하고 우위 요건, 실패 요건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서비스 산업에서 들어갈 때 서비스 산업에 바꿔 얘기하면 이게 힐 교수가 이제 힐이라고 하는 이제 교수가 이제 어, 어떤 속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시장 내에서 고객을 지속적으로 획득하는 그런 오더 위너에 대한 그런 우위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내에서 어떻게 돼요? 어떤 고객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이 조건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라고 하는 퀄리파이어 이게 최소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서비스 루즈. 이게 실패 조건에 대한 것들을 제시해서 각 산업이나 업종별로 어떻게 돼요? 오더 위너, 그 다음에 퀄리파이어, 그 다음에 실패 여건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그 제공하는 서비스의 속성 같은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이 모델을 제시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던 이 세 가지 요건입니다. 요거 요건들 좀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서비스에서 정보의 역할, 서비스에서 정보가 주는 굉장히 다양한 효과나 역할 같은 것들이 있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보의 경쟁 우위에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진입 장벽을 구축한다든지, 뭐, 전환 비용을 뭐 발생시킨다든지, 뭐, 그렇잖아요. 뭐, 예약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할 때, 이제, 어떠한 이제 바꿔 얘기하면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항공사는 우리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이제 저기 보기를 설명하면 우리 여러분들 G마켓, 네이버, 그 다음에 무슨 뭐 쿠팡 이런 데서 항공권을 예약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어디 접속해야 돼요? 실시간으로 좌석과 항공권을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접속할까요? 이게
이게. 그래서 저기 다시 이제 예약하거나 어떤 항공권을 이제 구매하기 위한 측면에서 내가 어떤 시스템에 이제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이제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뭐 항공사들이 만들어 놓던 어떤 예약 시스템, 실시간 좌석이라든지 항공권의 좌석의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좌석의 어떤 변동상이나 이것들을 나타내는 데이터베이스 DB에 있어요. 예약 시스템에. 거기에 어떻게 돼요? 회원가입을 해서 기업에 거기에 그 시스템에 사용료를 내고 접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그 정보를 갖고 어떻게 돼요? 이제 예약을 한다든지. 바꿔 얘기하면 그 시스템에 만약에 내가 새로운 항공 적강공사야. 그러면 예약 시스템에 그 통합적인 어떤 여행사를 만들었는데 뭐 저기 저가항공사가 아니라 여행사를 만들었는데 그 여행사에서 이용자들한테 여행 상품을 팔려고 하면 그 여행 상품하고 결합되어질 수 있는 항공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은 시스템에다가 들어가지 않으면 예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제공하는 독점적 정보를 갖고 내가 활용하고 사용료를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이게 바로 이제 항공사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그러한 예약 시스템에 관련된 거.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진입장벽을 구축한다든지 그런 진입장벽을 구축하니까 몇몇 항공사들이 자기네들만 쫙 정보 싹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새로 진입한 사람들을 아예 진입장벽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거 쓰지 마, 쓰지 마. 그러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진입장벽을 구축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이제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바로 뭐예요? 전환 장벽 같은 것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환 장벽을 만들어서 스위칭 할 때 불편함을 유발한다든지, 새로운 탐색 비용이나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어떠한 다양한 어떠한 특성들을 이탈함으로 인해서 버려버리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든 사용 못하게 되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바로 뭐예요? 고객의 이탈했을 때 이제 스위칭 코스트가 발생하는 거죠. 전환 비용이.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이러한 정보 역할, 뭐 수익 창출에 대한 측면에서도 수익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 판매, 뭐, 포스 시스템이라든지, 뭐, 전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분 어때요? 정부에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차별적인 이러한 고객 사용자 정보가 결합되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서비스 산업이 하나의 어떻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또는 전략적 판단, 그 다음에 사용자의 고객화되어져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해서 공급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정보의 특성. 이게 최근에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웹상에서 움직이는 것, 또, 뭐, 신용카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빅데이터 분석해서 이용자한테 적합한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용자한테 적합한 뭐 할인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정보를 이용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서비스, IT를 기반으로 한, 즉 플랫폼 비즈니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에서 서비스 산업에서 이 정보라는 것은 이제는 필수적인 요소다.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보는 앞으로 특히나 노동집약적 서비스가 아니라 IT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혁신형 서비스, 지식 기반형 서비스에서 정보의 역할은 굉장히 차별적이고 경쟁적 우위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굉장히 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던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지속 가능성. 이 지속 가능성의 문제는 여러분 어때요? 이게 산업의 지속 가능성은 제조하고 서비스를 불문하고 최근에 굉장히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죠.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ESG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트리플 버텀 라인이라고 TBL이라고 하는 것이 트리플 버텀 라인이라고 하는 TBL 이게 이제 기준선이 있어요. 이게
사회 성숙도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여기 나와 있던 예를 들면 뭐 경제 성장이라든지 어떤 그 환경보호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발전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돼? 최소한의 균형 잡고 기업이나 이러한 사회에서 최저 수준의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기업 활동이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이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이죠. 이게. 그래서 뭐 이것들도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 번씩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러면 대충 눈치를 챘을 거예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주로 이제 저기 OX 퀴즈가 나오고 하는지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만 조금만 여러분 책을 찾아서 리뷰를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다음에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단계 이게 그래서 이 서비스 기업이 이제 발전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단계별로 서비스 가능 단계, 뭐 숙련 단계, 차별화 능력 단계, 그다음에 세계적 수준의 단계. 그래서 1, 2, 3, 4단계로 구분되어져 있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서비스 기업의 발달 과정을 제시했던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단계 이런 거 한 번씩 기억할 필요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2장에서 제일 중요한 걸 한번 꼽아보자. 2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보자. 경쟁적 서비스 전략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경쟁적 서비스 전략. 이게 3장에 이제 신서비스 기업을 봅시다. 신서비스 기업. 73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서비스 부분 성장의 원천이 바로 뭐예요? 정보기술. 이게 정보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디지털 상품을 만드는 그러한 시장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정보를 활용한 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제 확장되고 제조 중심의 이 시장은 이제 줄어드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특징이 이제 우리가 이미 책에서 설명되고 있는 걸 내가 누차 이것도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어요. 그죠? 그 뭐냐면 이제 여기는 물리적인 상품이고 여기는 이제 정보고 여기는 물리적인 상품 여기는 정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제품 그 다음에 여기는 서비스 자 이렇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각 산업의 비중을 봤더니 여기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요 물리적인 상품이고 제품이니까 이거는 제조기업이야 그죠 제조기업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물리적인 상품인데 바로 어떻게 돼요? 서비스가 된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물리적인 서비스야. 그러니까 택배로 배송해주는 딜리버리 서비스, 뭐 도소매업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기는 거죠. 그죠? 이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바로 뭐냐면 물리적인 건데 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정보를 활용한 건데 주로 디지털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제품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전형적인 디지털 상품. 이게 그다음에 이제 요쪽에 있는 이제 자산문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물리적인 특성이 아니라 정보적인 특성인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서비스하고 나왔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보 서비스 산업이죠. 그죠? 정보 서비스 산업. 정보 서비스 산업. 정보 서비스 산업. 정보 서비스 산업. 그래서 어떻게 돼? 지금 이 비중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제조기업 줄어들고 이쪽으로도 줄어들고 얘도 이렇게 줄어들고 그죠?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늘어나니까 요 비중이 줄어들고 다 이렇게 줄어들면서 어디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가 계속 커지는 거죠. 이렇게 이 뒤. 그래서 요번 수업 시간에도 누차 설명했던 얘기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책에 보면은 정보기술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혁신적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고 전 세계 우리 팬데믹이라는 거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죠? 전 세계가 셧다운되고 국경선이 막혔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정보기술이 없었으면 세상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진짜 암흑의 세대에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사람의 대면 접촉이 안 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정보기술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로 어떻게 돼요? 실시간으로 현황들을 파악하고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인터넷이 만약에 정보기술이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나 이러한 우리가 앞에서 겪었던 팬데믹 시절에는 진짜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죠. 너무나 이게 막막한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지식 기반형, 혁신형, IT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혁신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그 프레임의 기본적인 그 구조적인 기반이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인터넷이죠, 인터넷. 이게. 그래서 그냥 인터넷의 특징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활용된다라는 면에서 보면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정보기술, IT,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우리 혁신동력에 관련된 거 했잖아요. 그죠? 혁신동력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기 신서비스 개발할 때 여러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거야. 쫙 했다 봤더니 이제 서비스 부분의 성장의 원천이 이제 어떤 부분의 신서비스를 만들어도 좋은데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신서비스의 개발이 어디에 주로 집중하고 있더라. 봤더니 정보와 서비스에 관련된 지식 기반형 서비스, 혁신형 서비스 여기에 집중되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신서비스가 계속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야. 여기서 또 새로운 제품도 만들어내고, 그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신서비스 개발의 일종의 트렌드다. 이게. 우리가 신서비스 개발에 이런 데다가 투자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많이 확장되고 있는 어떠한 사회적 변화의 특성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터넷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런 건 이제 책에서 계속 내가 강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 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혁신 동력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바로 뭐예요? 이게 혁신의 유형에서 이제 레디컬 이노베이션과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 이거에 관련된 것도 사실 여러분 어때요? 요거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죠? 레디컬 이노베이션이 바로 뭐예요? 이게 급진적 혁신 같은 거예요. 확 변화되는 이게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은 서비스가 1.0, 2.0, 3.0 계속 이렇게 조금씩 진화하면서 수정 보완 개선되는 것들. 이게 이제 점진적 혁신 형태. 이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혁신에 대한 특징에 대한 것들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거하고 이제 바꿔서 여러분들 혁신이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혁신 동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제 풀에 관련된 것들도 책에 이제 설명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구 통계적인 변화 뭐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이제 설명돼 있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 변화, 사회적 변화, 뭐 어떤 사회적 그래서 뭐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파리 시내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이 존재하지 않았다. 거의 없는 상태. 이제 근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요리사들이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의 직업으로서 이제 요리를 해서 판매하는 식당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사회적 변화. 그다음에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를 진행되면서 어떻게 돼요? 은퇴자들이 갖고 있는 은퇴자금을 어떻게 돼요? 효율적으로 운영, 매니징하기 위한 은퇴자들의 연금에 관련된 것들, 이러한 연금 투자 상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금융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고령화 사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나이가 좀 많은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서비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뭐예요? 인구 통계적인 변화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요 OECD 국가나 이런 국가들의 인구 통계적인 비율을 보면 고령화 사회로 진화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은요 아직까지 어때요? 이게 이 가구의 젊은 사람의 세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어, 아직까지 젊은 세대가 많다라는 그 국가들, 개발도상국의 국가들은 젊은 거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인구 통계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IT 서비스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지도 고려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서비스 청사진에 대한 유용성, 서비스 청사진, 요거 머릿속에 반드시,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 한번 그려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서비스. 여러분, 서비스 개발하려면 제일 첫 번째 뭘 분석해야 돼? 뭘 분석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서비스 청사진 만들려면. 이 서비스 프로세스를 분석하려면 뭘 분석해야 돼요? 프로세스의 절차를 분석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절차를 바라보는 그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의 이러한 프로세스의 특징을 서로 매핑시키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청사진은 하나는 상호작용선을 중심으로 여기는 보이는 영역, 가시 영역과 비가시 영역으로 이용자 동선,
공급자 동선. 그죠? 그래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가시 영역 안에서는 또 어떤 거예요? 가시 영역 안에서. 물적 증거 같은 거 있죠. 물적 증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야. 아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물적 증거 같은 것들은 뭐냐면 이제 상호작용 서비스 청사진에서 내가 커피숍에 커피를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커피숍을 문 열고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커피 주문하고 어떻게 돼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나가면 이제 그게 이동하는 동선이에요. 그게 이제 홀에서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커피 마시러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갈 때 문에 달려있던 벨이 딸랑 하고 소리 났어요. 그 딸랑 하는 소리가 있죠. 뭐예요, 그게? 고객이 입장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급자들은 일하다가도 딸랑 소리가 나면 고객한테 뒤돌아서서 인사하고 이 딸랑이 바로 뭐예요? 딸랑? 아, 물적 증거. 이게 그죠? 물적 증거. 이게. 그럼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안에 인테리어가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게 돼 있어. 그것도 물적 증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비스 스케이프에서 고객과 상호작용 접점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된다? 서비스 청사진의 하나의 물적 증거가 돼. 프로세스의 물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가시 영역, 비가시 영역, 물적 증거, 상호작용선, 내부 상호작용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청사진에서 쓰는 구성 요소들이 돼요. 요거 별표 청사진 별표입니다. 청사진. 청사진 중요해. 진짜 중요해. 청사진. 그다음에 프로세스 구조에 따른 전략적 포지셔닝. 교재 88쪽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이거는 우리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이거 갑시다. 이거 어디로 가야 돼? 프로세스의 특징은요, 서비스의 뭐에 따라 달라진다? 서비스가 갖고 있는 이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죠? 유형이.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서? 예. 표준화 서비스 쪽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요 위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고객화되어져 있는 서비스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는요, 신서비스를 이제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를 설계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면 복잡성과 다양성이에요. 복잡성하고 다양성이에요. 복잡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여기서 이게 보자. 여기서 어디 복잡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어디로 가는 거야? 고객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복잡성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표준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다양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고객화 쪽으로 가는 거고 다양성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표준화 서비스 쪽으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저기 신서비스 개발에서 우리 신서비스를 개발하는 우리의 특징을 봅시다. 우리 지금 예약하고 있어. 우리 회사가. 현재 예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당에서 예약하고 있습니다. 예약하고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되냐? 새롭게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표준화 서비스를 가. 그럼 어떻게 돼? 예약제도 운영하지 않음이야. 그죠? 예약제도 운영. 상호작용은 없어야 되니까. 현재 우리가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 시장 내에서 프로세스를 재설계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어떻게 되냐? 프로세스를 이제 바꿔서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현재 우리가 예약하고 있는데 편의나 서비스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예약 안 받아. 그냥 오는 순서대로 그냥 앉아. 자, 이게 표준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잡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다양성이 다양한 이용자의 니즈가 충족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낮춰야 되니까. 이게 표준화 서비스 제공하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여러분, 현재 당 우리가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가 썩어. 근데 어떻게 돼요?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예약을 하고 특별한 어떠한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이용자의 니즈에 부합하게 어떻게 돼요? 예약 시스템을 기반으로 어떻게 돼? 복잡하게 가는 거야, 복잡하게. 복잡하게 간다라는 말 뜻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들? 서비스를 고객화시킨다는 거. 복잡하게 갈수록 어떻게 돼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높아진다는 얘기는 니즈에,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다가 부합하는 상품을 제공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여러분, 제가 사실은 좀 감기를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끙끙 앓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 너무 지금, 지금, 목이 지금 너무 아파요, 이게. 지금 많이 좋아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핑계 아닌 핑계가 이제 이렇게 묻어리게 돼서 이제 제가 그날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올린 건데.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 복잡성하고 다양성의 정도에 따라서 프로세스의 이런 전략적 포지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화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 내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현재 우리 그냥 랜덤하게 4인 그냥 테이블 아무 데나 그냥 4인 테이블 예약했는데 이걸 어떻게 돼? 뭐까지 해주는 거예요? 장소까지 지정해줘. 창가 쪽에 몇 번에 밖에 어떻게 돼요? 나무 그늘 밑에 있는 테라스에다가 어떻게 돼? 테라스 좌석에다가 아예 쫙 이렇게 좌석을 잡아주고 몇 번째 창가에 어디 좌석에 좀 더 구체화해 장소와 위치까지도 예약에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좀 더 복잡해지는 거죠. 좀 더 다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구조에 따라서 전략적 포지셔닝을 어떤 형태로 할 거야? 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포지셔닝 전략을 쓰거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조기업은 아이폰 1.0, 2.0, 3.0 해가지고 나오면 갤럭시 22나 23이나 여러분들 변화의 정도가 어때요? 그 밥에 그 나물이야. 크게 다르지 않아. 그냥 전화 걸고 뭐 조그만 손 안에 들어가 있는 노트북 같은 기능, 그 다음에 카메라 사진 찍고 통화하고 뭐 네트워크 되는 거고 뭐. 그렇다고 얘기하면 본질적인 기능이 22에서 23으로의 이러한 혁신의 진보의 과정이 새로운 버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때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부하죠? 이게 진부하. 이게. 근데 서비스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서 고객한테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기존의 것을 조금만 바꿔줘도 어떻게 된다? 고객들이 새로운 서비스로 인식한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는 신서비스가 됐든 기존의 서비스를 변화하든 다 뭐로 본다? 이게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죠. 이게 개선시키거나 새롭게 변화시키거나 방향을 틀거나 프로세스의 구조를 바꾸거나 전달하는 방법을 바꾸거나 그래서 예전에 보면 고객들이 와가지고 식당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고객님 뭐 드실 거예요? 그래서 메뉴판 보여주고 하는 건데 그거 싫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야, 나는 그렇게 서빙해서 가가지고 음식 해주는 이런 것들을 귀찮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 카지나 서비스로 갈 거야. 그러면은 개별 테이블 위에 뭐가 있어요? 개별 테이블 위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아예 메뉴에 키오스크가 있잖아. 조그만 키오스크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메뉴 골라가지고 카드 집어넣고 결제까지 다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테이블 넘버가 찍혀가지고 주방에 오더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주방에서는 어떻게 돼요? 음식이 나왔다라는 거를 고객한테 알려주고 종업원이 음식 갖고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어때요? 나는 원가 줄이고 싶어. 우리 표준화로 갈 거야. 네가 선택했으니까 결제까지 다 했으니까 어떻게 돼? 주방 음식 나오는 출구에서 딸랑딸랑 하면서 어떻게 돼요? 4번 테이블 고객님 음식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 이용자가. 일어서서 제가 갖고 가서 먹는 거야, 이게. 그러면 예전에는 종업원이 가서 메뉴판 보여주고 뭐 어떤 거 시켜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키오스크에 들어가 있는 메뉴만 딱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시켰을 뿐인데도 어떻게 돼요, 이용자들이? 여기 저기 서비스 바뀌어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바꿔 얘기하면 기존의 인적 중심에 의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비스를 전달했던 방식에서 어떻게 돼요? 키오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구매 프로세스가 나와요. 여기는 고객한테 개별적인 음식에 무슨 뭐냐 몇 끼를 조절해줘요. 저기 국물을 좀 덜 짜게 해줘요. 뭘 어떻게 뜨겁게 해줘요. 이런 니즈는 어때요? 키오스크에 옵셔널하게 선택할 수 있는 메뉴 자체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스탠다드 제품만 제공하는 거야. 이게. 그게 어떤 전략이에요? 이게 표준화 전략으로 아예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어떻게 되냐? 옵셔널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넣으려면 어떻게 되냐?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복잡해지고 다양성이 증가시키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우리가 새롭게 전략적 포지셔닝을 하려면
공급자와 고객이 상호작용성을 증가시켜야 돼요. 그죠? 그 상호작용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까 얘기하면 대면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든 아니면 어떻게 돼요? 키오스크를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키오스크에다 어떻게 돼? 다양한 옵션의 선택 가능성을 집어넣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그래서 거기서 조절해가지고 선택 가능한 그러한 옵션을 키오스크 안에서 만들어 놔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 예를 들면 내가 뭐 콩나물국밥을 먹는데 콩나물 국밥에 콩나물의 양을 나는 좀 더 많이, 그리고 나는 어떻게 콩나물의 익힘의 정도로 어떻게 되냐, 아삭아삭, 나는 푹 삶지 마, 콩나물 살짝 진짜 아삭아삭되게 먹고 싶어. 그래서 삶기 정도, 콩나물의 양,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식당. 그냥 예를 들면 일반적인 식당, 국밥집에서, 콩나물 국밥집에서 국밥을 파는데 예전에는 주문 받아가지고 사람이 배달했던 방식에서 천인화 방식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전략적 포지셔닝 하려면 키오스크 위에 있는 메뉴를 선택해서 그냥 콩나물국밥 스탠다드 그거 하나만 딱 판매하는 거예요. 결제하고 끝나. 그다음에 갖다 주는 것도 어떻게 돼요? 그것도 프로세스야, 공급자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 고객이 프로세스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 번호 불러주고 음식 가져가라고. 그럼 일어나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복잡성이 증가하고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주려면 어디로 가야 돼? 메뉴에다가 집어넣든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 거기 청양고추 좀 거기다 넣어주세요. 그럼. 아유, 그냥 특별한 고객의 스페셜 오더 아니야. 아, 저는 매운 콩나물국에 땀을 쫙 빼고 좀 맵게 먹으려고 하니까 콩나물국에다가 콩나물 국밥에다가 청양고추 몇 개만 넣어주세요. 자, 이거는 있잖아. 개별적인 고객 니즈라 메뉴나 뭐 이런 거에 옵션에도 없어. 근데 그거 해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해주는 거야. 반응하면 이게. 만약에 그렇게 너무 드라마틱하게 너무 다양한 고객 니즈가 발생하는 것이 싫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공할 수 있는 옵션 한 세네 가지를 각 메뉴 밑에다가 옵션 선택할 수 있게 해놔. 이렇게. 추가 비용 받고. 그거 하면 생산성 떨어지잖아. 이 사람 하나, 한 사람의 음식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대량으로 콩나물 삶아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끓이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요 사람만 일반적인 제품에서 덜 삶게, 응? 그 다음에 청양고추 조금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가격이 어떻게 돼? 비싸지는 거지. 이게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설계에서 서비스 프로세스 선택이 요거 한번 우리 볼까요? 우리 여러분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여러분 이거 앞에서도 우리 비슷한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했어요. 그죠? 이거 서비스 설계할 때 서비스 프로세스 어떤 거 선택할 거야? 이거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이거를 선택하면, 이제 못하는 이거. 어떠한 프로세스로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설계할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전달 시스템이니까 뭘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거야? 서비스의 유형이 결정되겠네. 그래서 슈메너가 제시했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에 우리가 여기에 포지셔닝 되는 거야? 우린 여기에다 포지셔닝 할 거야?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방법이 달라. 이게. 이 전달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 특성을 선별하는 문제가 서비스의 유형적 특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게. 이건 이미 누차 이건 얘기했다. 이건 수업 시간에도. 교재 89페이지를 반드시 참조할 것. 이렇게. 그 다음에 서비스 교재 91에서 97페이지는 어떻게 돼요? 서비스 시스템 디자인을 위한 일반적인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생산 라인 접근 방법, 뭐 셀프 서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고객을 배려하는 기법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서비스 시스템 디자인을 위해서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최근에 여러분들 가장 기업들이 서비스 전달 시스템에서 많이 활용하고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생산 라인 방법. 생산 라인 방법은 제조기업의 생산 라인처럼 어떻게 돼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표준화시켜가지고 표준화되어져 있는 서비스로 고객한테 제공하는 그러한 전달 과정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성,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 차별화되고 고객화된 게 아니라 스탠다드, 표준화. 그거에 따라서 생산 라인 방법을 이용한다든지 그것도 싫어. 그것도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아예 고객이 전체 프로세스에서 시작과 끝을 마무리 짓게 해. 셀프 서비스. 그래서 여기서 쓰는 게 바로 뭐예요? SST.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 정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셀프 서비스. 내가 주문하고 음식 받아오고 먹고 퇴출하고 이게 퇴출구까지 아예 다 만들어 놓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 메뉴 고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키오스크 메뉴를 쫙 고르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고르고 그래서 결제까지 끝나면 주방 쪽에서 몇 분 후에 어떻게 돼요? 띵강띵동 4번 테이블 음식 나왔습니다. 알려주고. 그러면 일어나서 그 테이블 갖고 와서 먹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어떻게 돼? 마무리는 이용자가 할 수 있게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갖고 오고 먹고 나갈 때도 테이블 들어가지고 퇴식구에다가 집어넣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서비스의 유형이 어떠냐? 그거에 따라서 전달하는 방법을 바꾸자. 이게 서비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네. 신서비스에서 전략적 포지셔닝.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신서비스 설계에서 서비스 프로세스를 어떤 프로세스 선택할 거야? 이거의 문제는 그거 앞단에 뭐가 있어야 돼?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떤 유형이야? 그게 결정돼야지 전달 방법이 결정된다. 이게 그래서 이 공원은 몇 쪽에 있냐? 89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꼭 참조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4장의 서비스 접점 봅시다. 서비스 접점. 서비스 접점에 이제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봅시다. 아, 서비스 경제로 전환되고 있대. 그러면 서비스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의 근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본질적인 특성, 서비스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의 근거. 이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똑같이 나타나지만 다르다. 이런 것들. 이제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들. 서비스의 구성 요소가 뭐냐? 서비스 패키지의 구성 요소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슈메너가 제시했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가 전달하는 방법, 서비스 유형이 먼저 결정되면 전달하는 방법이 결정된다. 전략적 방향성도 달라진다. 이것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했고, 그래서 긴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은 어느 정도 됐고, 그다음에 4장의 서비스 접점이 이제 신서비스 전략, 뭐 이렇게 신서비스 개발, 그다음에 저기 서비스 전략, 그다음에 신서비스 개발,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접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접점부터 시작했던 얘기는 이제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접점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가 접점. 그래서 접점의 유형, 자, 그래서 접점 삼각형 쫙 해서 어떻게 되냐? 기업 조직, 접점 삼각형의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접점 삼각형의 구성 요소. 기업 조직, 서비스 조직, 기업. 조직이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있어? 서비스 공급자, 종업원이 있어야 되고, 서비스 수용자, 프로세스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고객,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기업이 제공하는 전략적 방향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기업이 원가 우위 전략을 쓰겠다. 기업이 원가 우위 전략을 좀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용자에 대해 권한 위임을 주지 않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죠? 단순한 기능적인 업무 수행자를 변화시키는 거죠. 접종 종업원. 이게. 그 다음에 기업이 서비스 조직이 원가 우위 전략을 쓰겠다라고 하면 고객하고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고객한테 더 많은 혜택이나 감동을 줘서 고객을 감동시키고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가야 돼? 효율성, 회전율. 그죠? 여기를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바로 뭐냐면 종업원과 고객 사이에 파워게임 생긴다 그랬죠. 그죠? 종업원과 고객 사이에.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어려운 말이라 그랬어, 내가 되게. 이게. 인지된 통제. 이게. 그래서 인지되어져 있는 통제에서 서로 간에 파워게임 한다. 일 편하게 하고 싶으면 내 말을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종업원이 자꾸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야. 종업원 줄 서, 질서 지켜줘. 순번 번호표 뽑아. 이렇게 계속 지시해서 이제 따르게 하는 거죠. 이걸 잘 따라주면 종업원 편하게 일하는 거고. 이게 반대로 어떻게 돼요? 이 고객들은 서비스 제공자의 접점 직원에 뭘 믿는 거예요? 전문성에 의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고객 말 잘 들어. 근데 몇 번 이용하면 그다음부터 말 안 듣잖아요. 그죠? 안 듣는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은 바로 뭐예요? 나는 더 많이 갖고 싶어. 이게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파워게임 한다고. 그래서 종업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전문가로서의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롤플레잉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스케치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선발 잘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접점의 다양한 것들. 지금 접점의 이제 생각형 구조는 시험에 출제한다. 이게 출제된다. 이게. 그다음에 여러분들 접점의 유형 봅시다. 그러면 이거 접점의 유형은 뭐예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모든 게 다 접점이야. 그렇게 보면 돼. 뭐가 될까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가장 기본은 뭐예요? 접점에서 고객과 공급자의 면대면 대면 접점. 그죠? 면대면 대면 접점이야. 그죠? 그다음 또 뭐 있을까? 전화하는 거, 휴대폰, 정보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전화 통화하는 거. 이거 접점이죠. 그죠? 그다음에 비대면이나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어떠한 로고 같은 것들을 봐요. 여러분들 KFC나 맥도날드 가면 어떻게 돼? 삐에로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쫙 이렇게. 빨갛게 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삐에로 이렇게 딱 분장해 서 있잖아. 그거 딱, 그게 뭐예요? 마크, 로고, CI,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 소품,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고객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이러한 비대면적, 유형적인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돼요? 면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마크, 로고, 뭐 디자인, 뭐 이런 것들 다 뭐가 된다 이게 접점의 유형으로 포함된다. 이게 그다음에 접점에서의 기술의 역할, 여러분 최근에 나오는 서비스의 특징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IT하고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우리 심판 버전에서 나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맨 처음에 뒤에 뭐를 놔요. 코로나 시대에서 어떤 것들로 그렇게 변화됐다. 이런 거. 그때 챕터 하나만 증가했어. 기존의 8판하고 이 9판 이 차이가. 이게. 그래서, 저기 여러 가지 나오는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돼요? 기술이 어떠한 형태로 나오냐. 기술이 서비스를 서포트 해주는 거,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아예 기술만 그냥 보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돼? 면대면으로 하는 거. 그래서 기술이 다양한 접점을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만들기 위한 측면에서 다양한 접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보자. 접점에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뭐예요? 바로 이게 접점에서 나타나는 게. 슈나이더가 제시했던 고객 중심 서비스, 그죠? 만족거울이네, 만족거울. 만족거울, 이게, 만족거울. 그래서, 이 만족거울이 여러분 뭐예요? 서비스 업점에서. 이게, 이 뭐 만족이 이원성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슈나이더가 제시했던 거, 종업원이 제공해서 자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그 다음에 그것을 수용하는 고객의 평가. 이거 비교해 봤더니, 우상향 산정도야. X 공급자, Y가 고객. 그래서 X하고 Y에 대한 이 산점도를 플로팅 점으로 찍어봤더니 우상향이야, 우상향. 우상향. 우상향 형태, 이렇게. 우상향이라는 얘기는 얘 증가할 때 얘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죠? X하고 Y에 대한 이 변동성의 방향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0.6 이상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죠? 예. 그래서 슈나이더가 어떻게 돼?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만족 거울. 그죠? 만족 거울. 종업원의 행동이 거울을 통해서 어떻게 돼? 이게 고객한테 투영된다. 예. 그래서 요거 만족골 읽을 만한 주제입니다. 요거 재밌어요. 그 다음에 4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뽑아라. 그러면 다섯 번째, 서비스 프라핏 체인. 이거는 별표 10개. 이건. 서비스 해스켓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다가 성공하는 서비스 산업의 특징 해가지고 쫙 분석한 그 기사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바로 뭐냐면,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을 발생하는 리딩하는 서비스 기업의 특징을 봤더니 어떻게 되냐? 접점에서 고객한테 차별적 가치를 제공하는 거네요. 그게 바로 핵심의 성공의 포인트야. 예. 그러면 어떻게 돼? 접점 직원만 강하게 비트를 짜듯이 누르고 프레싱하면 어떻게 되냐? 서비스가 좋아질까? 라고 생각하는 관리자들이 많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일하고 싶은 직장. 그죠? 즐거운 직장. 이러한 거에 따라서 만들어줘야 돼. 이용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죠? 행복한 일터, 즐거운 일터가 돼야지 진정한 고객을 염려하고 나는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해. 근데 우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너가 우울하니까 진짜 내가 마음이 아파. 진짜 우리 좋은 회사거든. 나 진짜 행복하거든. 왜 근데 당신이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힘들어해?
내가 도와줄게. 이 공급자의 마인드가 이게 그냥 나오겠냐고. 얼마나 회사에서 일하는 게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 그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부 고객, 종업원의 만족도를 높여야 돼요. 그죠? 업무에 대한 충성도를, 몰입과 충성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 직무 교육 같은 거 시켜서 서비스 품질의 수준을 높이고, 바꿔 얘기하면 차별적 서비스 가치를 만들고 싶어. 종업원이 고객한테 제공하는 차별적 가치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행복한 일터.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선순환 활동이 바로 뭐예요? 종업원한테 투자한다. 교육 훈련시키고, 충성도 제고하고, 복지제도 높이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뭐로 나타나? 만족한 고객의, 즉, 내부 고객, 종업원이죠. 차별적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행복한 이 내부 고객이 차별적 가치를 제공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나오고, 그 가치를 받는 고객은 행복해하고 즐겁으니까 어떻게 돼? 한 번 쓰지 않고 어떻게 돼? 재구매하고 타인 추천하고. 이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용함으로 인해서 고객 충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기업은 어떻게 된다? ROI가 증가하면서 기업은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게 된다. 이게 성장하는 기업의 일종의 순차적 어, 연쇄 반응 사슬이야. 그죠? 그래서 이걸 서비스 프라핏, 서비스 수익 사슬이라고 프라핏 체인 이렇게 연결돼. 그래서 요거 4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뽑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서비스 수익 사슬, 서비스 수익 사슬. 그런 형태. 제일 중요한 거 뽑아라. 서비스 프라핏 체인입니다. 4장에서. 잘. 그 다음에 5장 서비스 스케이프. 서비스 스케이프가 뭘 뜻하는지를만 알면 된다. 서비스 스케이프가. 서비스 스케이프는 이런 거야. 이런 역할을 해줘. 거기서 끝. 그것만. 6장에서 이제 서비스 품질이에요.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 이거. 그래서 어떻게 돼? 서비스 품질의 구성 요소. 쫙. 서비스 품질의 구성 요소 뭡니까? 레이터. RA. 신뢰 확신 유형 공감 대응. 신뢰 확신 유형 공감 대응. 그죠? 신뢰 확신 유형 공감 대응. RATR. 어. 일단 여러분은 뭘 먼저 머릿속에다 그릴까? 서비스 품질 모델의 기본적 과정을 먼저 만들어야 돼. 그죠? RATER. 이게 구성요소. 이 구성요소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얘를 디멘전, 차원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차원, 그죠? 차원. 얘가 뭘 만들어내는 거야? 이용자의 만족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죠? 만족에서, 그 다음에 뭐 만들어져? 제2형 의도, 그 다음에 타인 추천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서 만족한 고객이 하는 행동이잖아. 이거 뭐 충성도, 그죠? 이게 충성도. 이렇게. 요 서비스 품질 모델을 요걸 갖고 이제 가정하고 만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서비스 품질에서는 어떻게 되냐? 얘가 선행 요소, 구성 요소야. 얘로 인해서 만족이 CS가 만들어지더라. 고객 만족이. 만족한 고객은 그래서 재이용하고 타인 추천하더라. 이게 여기 하나의 서비스 품질의 이제 모델입니다. 이게. 그래서 서비스 품질이 갖고 있는 5가지 구성 요소. 요거 무조건 요건 시험에 나오는 거야. 서비스 품질의 구성 요소 RATR 이거는 있잖아. 무조건 구성 요소 나오는 거야. 이거. 의미, 어떠한 예절은 어디에 해당되나? 예절은 예를 들면 예절은 어디에 해당돼? A, 뭐 A 확신성, 이런 것들. 약속 이행은 어디에 해당되나? 신뢰성, 뭐 이렇게 이런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품질에 대한 5가지 갭이 있어, 그죠? 이거 어떻게 돼? 고객과 경영자의 기대 갭 넘버 원, 갭 1부터 갭 2, 갭 3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그럼 한 번씩만 그냥 읽어보세요. 개념만 좀 머릿속에 면 되고. 6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번 골라봐라.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서비스 품질 측정 모듈 2가지. 이거 서술형 시험으로 잘 나와, 이거는. 그죠? 이게 서술형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임. 이게.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품질 2가지 이러한 모델 같은 것들은 반드시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브컬 모델은 어떻게 된다고? 서브컬 모델은 하나는 갭 모델, 하나는 퍼포먼스 모델. 이게 그래서 서브컬 모델, 갭 모델하고 퍼포먼스, 성과만 측정하는 갭 모델. 그 다음에 PGB 모델, 클러닌 테일러 모델.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저기,
기대하고 반복 측정하는 거, 그러면 우리 한번 PGB 모델에 제공했던 겟 모델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겟 모델의 특징. 이게 기대하고 성과를 반복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RATER이야. 그러면 서비스 받기 전에 어떻게 돼? 기대를 측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설문지 문항으로 어떻게 돼요? 서비스 받고 나면 나 잡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약속 이행은 어땠어? 뭐는 어땠어?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설문지 문항을 기대와 성과로 해서 차이를 비교해가지고 만족하고의 관련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기대 성과를 할 때 단점인 응답의 측정 문항의 수가 많아지고 반복 측정을 해야 되고, 그죠? 이게, 이게 문제점이지,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측정할 때 여러분 어때요? 트라이얼 시험 구매자는 기대라는 게 있어. 많이 이용 안 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내가 3년째 학생 식당을 이용하고 있어, 지금. 3년째.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음식이 나올까? 아, 기대되네. 오늘은 어떤 맛있는 게 나올까? 오늘 나오는 김치찌개는 아,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 거 기대하나?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물어봤더니 안 한다며. 그지? 여러분들. 그죠? 이게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기대라는 게 형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대가. 그 기대의 개념을 크론이하고 테일러는 뭐라고 얘기했지? 선호 수준 내지는 그 브랜드와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바라보는 태도. 어티튜드의 하나의 브랜드에 대한 이 어티튜드의 형태로 보는 거야. 이게. 근데 그걸 어떻게 돼? 일종의 기대라고 판단하고 측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이어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건 어떻게 돼? 이거는 측정 모델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해서 비판했어요. 크로닝과 테일러가. 지금 내가 했던 게 바로 뭐예요? 이게 서브컬의 갭 모델의 단점이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품질의 측정 이론과 측정 방법을 체계화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PCB 모델이.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또 기였죠. 그죠? 이 장점. 그래서 그러냐고 테일러는 어떻게 되냐? 야, 기대 측정하지 마. 성과만 측정해. 그게 훨씬 더 용이하고 해석하기도 좋아.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푸카요케 공급자 실수하고 고객 실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과정 실수. 감자튀김. 쟤는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고. 내가 주고 싶어서 많이 준 게 아니야. 당신 미워서 적게 준 게 아니야. 어떻게 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업무 실수. 그치?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 맥도날드에 있는 감자 주고, 정량 주고. 이게, 이런 것들이 다 포카유의 대표적인 예. 화장실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 화장실 청소 깨끗하게 하세요. 그러면 화장실 청소 깨끗하게 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뭔데? 일 똑바로 하세요. 그게 뭔데? 그걸 어떻게 돼? 세면대에 물기가 없다. 비누는 앞사람이 씻고 나간 게 깨끗하게 비누가 분명히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세면대 위에 물기가 없어야 된다. 세면대가 때가 꼬질꼬질 껴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화장실 복도 바닥에 물기가 없어야 된다. 화장실 각 칸에는 어떻게 돼? 휴지통이 비어 있어야 된다. 각 칸의 화장실에는 휴지가 정확하게 정량이 매달려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청소 똑바로 깨끗하게 하세요. 일 똑바로 하세요의 의미야. 그 체크시트에다 이렇게. 그래서 포카 이렇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바보 되는 거 막는 방법. 그죠? 바보 되는 거 막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실수 여러 번 하면 바보야. 그죠? 막으려면,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면 기록하는 거지. 체크시트에다가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포카 이렇게 방법이 바로 뭐가 해당된다? 큰 돈 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실수를 예방하는 방법. 이게 그래서 포카요케 고객 공급자 여러 가지 있어. 이거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어떻게 되냐? 전체 정리는 다 된 것 같다.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되냐? 다 정리했던 거가 나올 것 같다. 특별하게 이 정도만 해줘도 여러분들 충분히 시험 보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요청된 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봅시다.